대략적으로 유식불교가 뭔지 어쩌다가 좀 등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우리가 좀 반야신경 얘기를 하면서 중관학파, 중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그러면서 어, 실체라는 건 다 없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지속이고 다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적도 있었고, 뭐 온생명 같은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었죠. 뭐 그러면서 그 하나, 독립적으로 실체로 존재하는 놈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주어와 수어 구분이 좀 해체가 된 사례를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바람이 분다라거나 뭐 비가 내린다. 사실은 말이 약간 관습적인 표현이지만 좀 그러니까 엄밀히 좀 따져 생각해 보면은 한국어적인 표현을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긴 해요. 바람이 있어가지고 부는 게 아니죠. 부는 그 현상 자체가 그 지속적인 그 흐름 자체가 바람인 거죠. 어. 바람이 먼저 있어가지고 그게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린다. 비라는 게 실체가 있어가지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이 무언가 내리는 무언가가 있고, 어, 그 현상, 지속적인 흐름이 무언가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 주체와 현상을 분리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죠. 뭐,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뭐, 내가 걷는다. 내가 움직인다. 내가 간다. 꽃이 핀다.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어떤 그 하나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어적인 어떤 실체, 주어 자리,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는 실체로서의 지위 같은 거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도의 차이일 뿐 계속 늘 변하니까 늘 입자적인 상태로 보면 늘 변하기 마련이니까 어, 내가 걷는다. 최윤석이 걷는다. 최윤석이 움직인다. 다 수로적인 거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나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음.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러면서 유식불교로 어떤 식으로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 진행이라고 해야 될까?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식의 좀 생각해 볼 만한 비유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중간 학파도 굉장히 급진적인 해체적인 과정들을 거치긴 했지만 이 바람과 깃발의 비유가 있거든요. 해능선사라고 육조대사라는 이름으로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육조단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언젠가 또 읽어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조단경이라는 경전에서 해능대사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바람이 저기 어떤 걸 보고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냐면 깃발에 나붙기는 음, 그 형세를 보고 스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막 이런 논쟁을 하는 거죠. 저게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뭐 중간학파에 따르면 뭐 어떤 원인이 어떤 수로적인 원인이 어떤 인연에 따라서 저게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냐, 깃발이냐? 막 이런 논쟁을 나누다가 해능 대사가 딱 나와가지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사례이기도 하니까. 딱 이게 중간학파에서
유식학파로 넘어가게 된 사고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이전에, 이것보다 한참 전에 유식학파가 좀 나오긴 했었지만, 이런 사고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학파는 어떤 수로적인 사태까지 쪼개고 논리적으로 쪼개가지고 다 마음의 시계 작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유식학파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내가 지각하는, 느끼는 혹은 어, 운동하는 그 모든 것들, 외적인 현상이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뭐 중간학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드러난 방식이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움직임도 결국에는 마음이 구성한 경험이다. 어. 실체 속성 그 이분법을 벗어나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다 수로적인 사태도 다 마음의 작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은 실체를 비우고 유식은 현상까지 마음으로 돌리게 되는 음, 그런 더 급진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중국이나 한국에서 좀 유행하게 되는 선불교라는 것도 또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다음 스텝으로 선불교에 대한 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처음에 그 반야신경 얘기할 때 중간 사상, 뭐 색즉시공, 공즉시생,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모든 것은 다 흐른다. What does it mean to exist? 존재한다는 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Everything is in flux. 모든 것은 다 이 흐름 속에 있다. 어떤 스테이트 A, 상태 A가 있고 상태 B로 어떤 상태 A라는 실체가 있고 상태 B라는 실체로 전환이 되는 게 변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흐르는 그 양상 속에 있는 거가 그 흐름 자체가 존재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식 30송 중에서 1송부터 4송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현장 스님의 한역을 통해서 좀 세세하게 구절 단위로 좀 쪼개서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서 좀 이해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 그 구절마다 심리학적으로 현대 신경과학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을지 그런 얘기까지 좀 해야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단언컨대 어 어디서도 좀 이런 얘기는 좀 듣기 힘들 겁니다. 이런 딱 구체적인 신경과학적인 논의하고 그 유식불교의 논의하고 이렇게 딱딱 어떻게 1대1로 좀 대응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현대적인 의의가 될 수 있는지 응용심리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자, 보면은 유 유가설 아법 그러니까 가짜로 설한다. 아와 법을 가짜로 아와 자와 법을 설함으로써 이유죠. 이유할 때 이유죠. reason. 자아 법을 그래서 가설함으로써 뭐 방편적으로 유종종 상전. 이제 갖가지 외부 모습으로 사현된다, 투사된다. 외부의 내 상들,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뭔가 언어가 탄생함으로써. 그래서 외부 모습은 피의식 소변. 그러니까 바깥에 예, 외부 모습은 시익이 변하는 바에 에, 의지하는 것이다. 외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 자아와 내 변하지 않는 자아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어떤 어떤 자아, 자기 항상성이죠. 자기에 대한 그리고 법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 외부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 대상 항상성이죠. 일종의 발달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그런 거죠. 일종의 좀 대상 항상성 같은 능력이 한 뭐 만 3세, 만 2, 3세쯤 이후에 좀 발달하게 되면서 아, 저기 변하지 않는 무언가 대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도 어, 항상적으로 좀 통합하는, 항상적으로 변하지 않는 뭔가 자아가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게 되는 그런 식이 자기 향상성이 좀 느껴지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기반을 좀 통해서 갖가지 외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외부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식, 까르마, 업 이런 게 변화해서 나타난 것이다. 투사해서 나타난 것이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언어가 좀 발생하고 주객 이원적인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사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마음이라는 거는 그 평안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늘 예측 오류가 없이 정말 정말 잔잔하다. 마음이 진화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감지가 되지 않을 거고 예측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예측 오류가 있고 그게 좀 투사가 되는 상태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 자와 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 나와 대상, 법으로서의 그런 대상, 대상을 좀 가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이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자아와 법을 가설해요. 어린 시절에 이제 나와 대상이 이제 구분이 되고 이름을 붙여지게 되는 거죠. 외부 모습이 이렇게 갖가지 외부 모습으로 출현하고 갖가지 외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다양한 사물, 사건,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모습은 내 마음속에 어떤 식이 쌓였느냐에 따라서 그 식이 변화되고 전변돼서 투사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어. 그런 식으로 래서 외부 세계는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식이 만들어내는 사현이다. 투사의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주객 이원적인 사태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자아와 법이 나타나게 되고 그 외부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이다. 신경과학적으로, 신경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지과학적으로 뭐 틀린 얘기가 없네. 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뭐 이런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바람과 깃발의 비유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좀 되겠죠. 이 사고의 흐름이라는 게, 어, 그 일체 유심족, 원효대사님도 그 비슷한 비유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 해골물 비유 같은 것들도. 유식불교의 비유에 다 따지고 보면 마음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거죠. 반야신경은 좀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좀 조금 중간 학파에 좀 걸쳐져 있는 이야기, 반야신경은. 물론 어, 완전히 뭐 유식을 좀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중간 학파에 좀 더 치우쳐져 있어서 좀 전반적인 뭐랄까 세계 전체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틀을 좀 가져다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유식 30송은 일종의 좀 심리학적인 그런 내용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뭐, 좀 너무 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같긴 하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 좀 편할 거예요. 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니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갖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차능변식은, 어, 차능변, 유삼, 이러한 차가 이러한이죠. 이러한 능변은
능변식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식은 오직 유, 삼, 세 가지밖에 없다. 이숙식, 사량식, 유별경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숙식은 뭐냐면, 아레아식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아레아식,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사량식은 말라식, 유별경식은 전오식 플러스 제육식. 그러니까 전오식이라는 거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이에요. 이런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그 육식은 그 의식이죠, 의식. 컨셔스니스. 보고 듣고 말, 맞고 맛보고 접촉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외부 현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그런 식을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능변식은 전변 이런 갖가지 모습이 전변된 것을 의지하는데 외부 현상이라는 거,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다 이런 건데 세 종류밖에 없다. 이런 걸 통해서 주객 이원이 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아레아식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알라야식인데 그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다고 했죠. 그 히말라야. 어. 알라야가 쌓인다란 뜻이에요, 알라야. 저장된다, 축적된다, 쌓인다. 근데 이 눈이란 뜻이고, 히말라야가 그래서 눈이 엄청 쌓여 있는 곳이죠. 만년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하죠. 그래서 알라야식,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건 쌓이는 거예요. 모든 경험이 저장되는 바탕의 식, 종자식. 종자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장식, 에서 저 빼고 장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본식, 이숙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익어가는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그 종자가 계속 저장되듯이 익어가는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량식은 자신을 계속 헤아리는 거예요. 자아중심적인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이익이 되냐? 내 자존심이 상하냐, 마냐? 나를 높여주는 거야? 이 현상이? 내 좋으냐, 나쁘냐? 그 자아집착적인. 음. 어떻게 나르시즘과 가장 연관이 깊은 그런 식이 제7식 말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요별경식은 왜 요별경식이냐? 그, 명료하다 할 때 요자예요. 명료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뭘? 경을. 경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뭐 풍경이라고 할 때 그 경자 있잖아요. 바깥에 외부 세계를 다 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근에 대응되는 육경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합치면 12처. 거기에 대응되는 어 이제 거기에 인식을 했을 때 생겨나는 것들까지 합치면 18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요별경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바깥 세계를 명료하게 구별해주는 식을 요별경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이비설신, 의식은 이제 바깥의 어떤 법칙까지, 대상까지 어, 포함을 해서. 그래서 요별경식인데 이 세 종류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숙식, 사량식, 요별경식. 그러니까 팔식, 칠식, 오식, 육식 뭐 이렇게 있는 게 세 종류밖에 없다. 그러면 뭐 그 요별경식 중에서 그 의식하고 말라식하고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데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육식도 의식이라고 하고 퇴치식 약간 자아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비슷한 거지?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하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마음을 하나의 회사로 좀 비유를 하자면 제6식 의식은 회의실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종합을 하고, 이 자료는 이런 뜻이고, 이 상황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에, 주변 상황, 외부 세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이너식은 페이지 뒤쪽에서 계속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는 승은 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 이게 우리 회사의 이익인가? 아, 내 지위가 흔들리는가? 내 체면이 손상되는가?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우리 회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나르시시즘적인, 이게 아주 나쁜 거는 아닐 수도 있겠고, 물론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이걸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 이해관계, 에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이너식이라고 하는. 제 욕심은 그래서 판단하는 마음이고, 마이너식은 그 판단을 자기 중심적으로 물들이는 마음을 마이너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좀 보자면, 요별경식,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의, 우, 사량식은 말라식, 이숙식, 아르야식. 그래서 이런 세 종류의 능면식이, 어,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세 종류의 능면식이 있는데, 그게, 어, 종자생 현행 훈 종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 종자가 됐다가, 훈습이 됐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음, 계속 뭔가, 원래는 습관이 아니었던 게 계속 쌓이고 계속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아레아식으로 종자로 저장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훈습을 통해서, 반복 경험에 대한 재형성을 통해서. 그래서 현행, 훈, 종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경험, 어떤 훈습을 통해서 종자가 되는 거고, 그럼 종자가 현행하면서 이제 조건을 만나게 되면서 종자가 발휘가 되는 거죠. 발현이 되는 거죠. 내 무의식에 쌓여 있었던 것이 어떤 그 관련된 조건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의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게 종자생 현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단어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송의 구절들을 좀 보면은 불가지 집수 처료, 감지하기 어려운 집수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가지라고 하는 건 뭐 절대 알 수 없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알기 어려운 정도다. 미세하기 너무나, 왜냐하면 우리의 그 여기 아레아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송에서 이 구절은 아레아식 얘기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그 사송까지, 사송의 일 사송의 여기 구절까지 아레아식 얘기를 하는 건데, 말라식은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나르시시즘과 관련해서 좀 다음 주에는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오늘은 아레아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알라야식. 알라야식이 너무 방대하거나 혹은 너무나 미세해서 감지하기 어렵대요. 집수하고, 이제 집수는 이제 어떤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어, 그 자아와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유가설아법이라고 할 때 그 일송에서 그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와 관련된 거 집수는. 이 처는 기세간. 뭐 처는 우리가 뭐 음, 장소를 뜻하잖아요. 근데 뭐 장소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에도 이 한자가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추상적인 환경, atmosphere, 그런 걸 가리킬 때 이 기세간이라고 하는데, 환경을 가리킬 때 철을 쓰이기도 합니다. 불가지 너무 미세해서, 아래아식은 너무 미세해서 집수와 기세간의 요별을 갖는다. 너무너무 구별하기 어렵다. 너무나 감지하기 어렵다. 아래아식이랑.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상, 여, 항상 함께 한다. 상여. 촉. 촉은 이제 외부 사물이 내 마음에 접촉하게 되는 거. 그거를 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작의, 자기는 이제 마음을 꾸며내는 거. 그러니까 주의, 어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이라고 하는 거는. 수.
그리고 상사, 수라고 하는 건 이제 느낌,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각, 사는 어떤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심소라고, 그런 심소와 상응한다. 이런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거는. 심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음, 우리 그 심왕, 유식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심왕이라는 게 있고 심소라는 게 있어요. 심왕이라고 하는 건 그 진짜 조선시대 왕 할 때 그 왕인 건데, 심왕은 어떤 우리의 전반적인 자아랑 좀 비슷한 어떤 이걸 다 통과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심소는 그 마음을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식학에서는 한 51가지로 막 분류를 하는데, 아래아식을 이루는 아래아식과 대응되는 심소는 이렇게 대응한다. 촉, 자기, 수, 상, 사, 외부 세계의 접촉, 어텐션, 주의, 자기, 수, 느낌, 필링, 상, 어떤 지각, 사는 어떤 의지와 관련된 의지, 어떤 볼리션, 이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의지, 의 심소들과 다 상응을 한다. 그리고 상, 상응, 유, 사수. 오직 사수가 상응한다. 그러니까 고수도 아니고 낙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음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수와 상응을 한다. 좋음도 아니고 나쁨도 아니야. 선, 악, 선, 불, 선불선 그런 기준을 어떤 나누고 있지 않은 그런 중립적인 마음, 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아래아식은 그래서 좋음도 아니고 나쁨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좀 보면은 어, 왜 아래아식이 구별하기 어렵냐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신경과학적인, 뭐 철학적인 이유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자 환각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유저 일루전. 사용자 친화적인 환각이다. 왜? 어, 일단 보면 자신은 신경회로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운영체계 최종 사용자와 더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수의 기계적 영향을 추적하기는커녕 거의 알 수조차 없다. 지금 내 자신의 소화기관에서 어떤 신경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뇌에서 어떤 신경작용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알아서도 안 되죠. 어, 너무 복잡하고, 이거 하나하나 다 알면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뚜렷한 거주자로서의 우리 자신이라는 이중적 시각으로 이토록 쉽게 빠지게 된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 기계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단순화시킨다. 그렇다면 의지의 경험이란 우리 마음의 작동들을 우리 마음들이 우리에게 묘사해주는 방식이다. 요약적으로 보고해주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1인칭 시점과 타인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2인칭 시점이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우리는 우리 뇌 안에서 휘몰아치는 복잡한 신경기계를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한다. 불만스러울지라도 해석되고 요약된 소화된 버전, 즉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사용자 환각에 만족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용자 환각을 실제라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유식불교와 아주 비슷한 해석이죠. 실제 중에서도 가장 의심의 여지가 없고 가장 내밀하게 알려진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유가설압법, 가짜로 내 자아와 이제 외부 세계 만들어낸 그 자아와 만들어낸 외부 세계에 대해서 실제라고 받아들이고 만족스러운 환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가장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된다는 것, 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Being You라는 책 제목이 있다고 했었죠. 내가 된다는 것. 되게 좋은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 딱 이런 관점에 쓰인 책인데 좋은 인지과학적인 교양 서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 배우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말하는 걸 듣거나 읽음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운다. 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남에게 하기 위해서 바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 위해서 바라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아식을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 미세하게 좀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런 사용자 감각적인 이유다. 이런 좀 인포그래픽 이미지를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그 핸드폰 화면에 뜬 어플리케이션, 아이콘과 창처럼 외부 세계와 내 자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전 육식. 아니비서 씨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화면에 뜬 어플리케이션. 근데 이 화면에 뜬 어플리케이션이 실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실제가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이 화면을 어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더 깊은 운영 체계가 있죠. OS가 있죠.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메모리가 있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고, 신경망, 회로 기반 뭐 이런 게 있고 한데, 이게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아래아식이 저장이 되는 업식의 씨앗과 다를 바가 없다. 어. 그래서 불가지 다시 한번 구절을 좀 얘기를 해보면 직접 보이지가 않고 직접 너무나 미세해서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아주 미세하게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운영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몸 감각기관 종자를 붙잡아서 유지를 한다. 세계를 배경에서 요별을 한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좀 예를 하시면은 현대 심리학, 인지과학과 연결을 지어가지고 아래아식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기 어려운 이유를. 이게 유저 일루전 그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근데 그런 아래아식이 어떤 거냐? 아까랑 좀 비슷한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무기성.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73쪽에 저장식의 특징은 무의식입니다. 오직 아라한과를 증득한 자만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무의식은 억압된 욕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병리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유식의 저장식은 무의식이지만 선불선이라 규정짓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 상은 유사수. 사수에 상응한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선악도 아니고 선악도 아니고 어, 불선악도 아니다. 불선도 아니다. 뭐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부라는 것 한자로는 무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부라는 것은 저장식 자체가 아직까지 인지적 사고나 감정 정서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기. 부라는 건 덮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가리지 않는다 아래야식이라는 거.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게 무부라는 거고 무기라는 것도 어 어떤 그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불선도 아니다. 이런 얘기라는 게 무부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촉 등도 아까 말했 접촉 등도 역시 그러하다. 촉하고 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작의 수 상사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러하다. 역시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생략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삼업으로 조건을 만나서 아래하식이 현행할 때 신구의 이런 말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이런 삼업으로 현행할 때만 우리가 선이다, 불선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뿐이지, 아래아식 자체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 이 두 구절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풍류의 흐름처럼 유전한다. 항상, 항전,
항전여, 유전. 항전여, 폭류. 폭류라고 하는 건 파도, 거친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래아식이라는 거는 항상 폭류의 흐름처럼 유전한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가 되어야만 이걸 다 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폭류라고 하는 거가 여기 구절이 음, 73쪽의 맨 위에 그러나 이 다섯 가지 과정 다섯 가지 과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에 다섯 가지 과정 저장식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촉, 자기, 어텐션, 수, 상, 사 과정을 통해서 어, 뭐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 아니 빠르게 이것들을 거쳐 저장이 되는 건데 요가 수행자들이 이런 명상을 통해 사실 이런 유식 불교라는 게 유식 불교의 그 심리학이라는 거라는 게 요가 수행을 통해서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돼요. 요가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게 공이구나. 이런 게 오직 마음밖에 없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요가를 하면서 좀 깨달은 거죠. 뭐 현대 요가랑 좀 결이 많이 좀 다르긴 하지만 중론이나 중관의 그런 불교가 좀 논리적이고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 당연히 체험적인 깨달음이 있지만 유식 불교는 좀 더 뭔가 명상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경우들이 그런 경향들이 좀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다섯 가지 과정이 너무나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을 하면서 저장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항상 폭류의 흐름처럼 유전한다. 마치 폭포수와 같이 흐른다. 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선정 상태에서 명상 상태에서 이들의 발생과 소멸의 속도를 자각하여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 자각되어지는 것들은 종자로 저장되지 않고 종자로 저장되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업이 쌓인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업을 다 소멸시켜야 우리가 좀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으로써 업의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된다는 거. 이것들을 다 자각하게 됐을 때. 아라한의 경지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부처 다음 경지예요. 아라한이라는 거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심리학적으로 좀 신경과학적으로 인지과학적으로 살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저번에도 예전에도 좀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 확률이 있고 배경 지식이 있고 그 배경 지식을 통해서 사후 확률을 도출해내고 외부 세계가 이럴 것이야. 지금 내부 세계도 마찬가지고 내부 세계가 내면의 신경 상태가 대충 이럴 것이야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어린 짐작하는 게 이런 베이지안 추론을 하는 게 우리 몸이라고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오른쪽은 이 유식 불교에서 우리 중생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틀인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해석되고 내적 상태가 갱신되는가.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서. 음. 이런 기존 믿음이 있고 그 관측된 정보가 있고 음. 그런 어 그런 계산과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후 확률, 업데이트된 믿음, 갱신된 믿음을 얻게 된다. 외부 세계 대체로 이럴 것이다. 수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우리 뇌와 마음이라고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유식 마음 작용 모델도 비슷해요. 따지고 보면. 나를 지켜본 알아차림이 있고, 음, 그런 의식, 일단 육식이죠. 그리고 자아의식, 칠식, 그리고 팔식, 저장의식, 알라야식, 기억 경험의 종자들이 이렇게 쌓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오감이 여기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아까 훈습을 통해서 이 저장식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고, 음, 현행을 통해서 조건이 맞으면 이제 외부 세계나 이제 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저장식이. 이런 느낌일 거야. 쟤는 저럴 거야. 이런 식으로. 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이 형성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좀 달아보면은 좀 더 이해가 좀 현대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여기 있는 폭류라는 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구절이 좀 있어가지고 좀 가져오자면은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각 자체가 달라지기도 해요. 내면 세계나 외부 세계나 인식 자체가 달라지죠. 어떤 거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예컨대 당신의 발 옆에서 뱀이 스르르 지나가는 것은 당신의 예측을 그저 조율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추론한다는 거예요. 어. 예측하는 게 뭐 7할 8할이 넘고 거기에 따른 감각 입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예측을 그냥 조율하는 그런 과정일 뿐인 거예요. 감각 입력은 그렇게까지 많은 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호흡이, 우리들의 호흡이 운동을 통해서 조율되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당신이 이 단어들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각 단어가 당신의 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내인성 활동이 일으키는 교란 작용은 뭔가 그런, 지금 이 단어를 읽으면서 제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마음속에 뭔가 출렁이겠죠. 각자의 마음속에. 근데 그 교란 작용은 작은 조약돌 한 개가 바다에 굽이치는 파도에 부딪혀 튀어나오듯 매우 미미한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예측 생성 모델이 너무나 커다란 폭류, 커다란 파도일 뿐이고, 파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감각 입력은 작은 조약돌 한 개 정도의 수준이라고,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잘 바뀌지가 않는 거죠. 사람의 배경 지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형성, 어떤 식으로 굳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파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파도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학습, 감각 입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경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신경과학적으로 뭐 우리 시시각 경험이 입력이 입력되는 회로가 1이라고 한다면 이 기억으로부터 오는 회로가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회로보다 자기 기억으로부터 예측하는 그 신경회로가 10이다. 사실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지각 세계라고 하는 것,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시각 경험을 보는 신경회부 회로 같은 거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뭐 단기 기억 가장 핵심부로 들어갈수록 기억을 바꾸기가 어렵고요. 음. 본능 수준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꾸기가 너무 어렵고 본능 수준이 여기까지 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돼 있네. 습관을 계속 들이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제 습관 기억이 이제 본능 수준까지 거의 갈랑말랑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장기 기억 어떻게 보면 일화 기억 같은 것들은 변할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얘기를 좀 더 나눌 거예요. 장기 기억 재공부와 알아차림과 관련해서. 그래서 결국에 한눈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뭐 이런저런 얘기 좀 깊게 좀 얘기를 했지만 좀 현대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 의의를 좀 얘기하고자 좀 길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고 그냥 결국 한눈에 정리를 하자면 모든 외부 모습 사실 내부의 느낌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들은 다 식의 전변이다. 근데 그 전변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변화를 가지게끔 하는 능력을 가진 식은 오직 세 종류다. 제8식, 아레아식, 이숙식, 7식, 사량식, 오식과 육식을 포함한 전오식과 육식을 포함한 요별경식. 그래서 삶을 절대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집착과 갈등에서 벗어나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세계들 내가 다 만들어낸 세계니까 내 배경 지식에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만들어낸 세계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삶이 절대적인 거라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집착과 갈등에서 벗어나자. 어, 이런 게 사실 유식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좀 핵심적인 투사를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투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리학의 핵심적인 기제 중 하나예요. 핵심적인 방어 기제 중 하나인데,
내가 용납하기 힘든 내면의 충동이나 욕망, 약점 같은 것들을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탓으로 돌려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심리 기제를 투사하는 거 진짜 말 그대로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그 빔 프로젝터가 투사하듯이 스크린에다가 투사하듯이 저 사람이 문제야라는 식으로 외부의 타인으로 전가를 하는 거죠. 내면의 그림자가. 그래서 뭐 심리학적인 도식인데 부모님들로부터 보통 내면화된 이런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식이죠. 부모님이나 혹은 외부 세계들로부터 채워진 내면의 정신 세계가 있고 그게 대상과의 관계에서 투사가 되면서 외부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현실의 실제 인물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 극단적인 전형적인 예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음. 내면의 그림자가 있고 지킬은 자신의 욕망이나 공격성.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말라식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나르시시즘과도 관련이 돼요. 이런 순수하고 싶은, 깨끗하고 싶은 내면의 그림자 욕망이 있어요. 나는 고상하고 선량한 학자야. 근데 욕망과 공격성과 이기심과 쾌락이라는 게 있네. 아, 이거를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 나는 고상하고 선량한 학자인데. 그래서 이거를 억압된 욕망을 하이드라는 존재로 밖으로 투사해서 분리해. 아, 이건 하이드가 한 일일 뿐. 나는 책임이 없어.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 사실은 그것도 난데.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죠. 이런 투사된 대상을 또 비난해. 하이드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이드 탓을 돌려. 아, 저거는 하이드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이드 탓을 하십시오. 그래서 위험해. 비열의 범죄자야. 문제의 원인은 하이드야. 나는 피해자야. 그러면서 양심 마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면서 더 악화가 되죠. 또 해도 괜찮아. 어차피 난 선량하니까. 어. 하이드를 지우려고 할수록, 지우면 지우려고 할수록 지킬이라는 자 역시 붕괴되고 말고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억압과 투사가 해결이 아니라 자기 파괴를 부르는 길이 된다. 그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결국엔 지키도 죽죠. 이게 그래서 그림자란 이부영 교수님의 그림자 그 분석 심리학 그 융 심리학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림자란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다. 이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 그것은 나 자아의 어두운 면이다. 다시 말해 자아로부터 배척되어 무의식이 억압된 성격 측면이다. 그래서 그림자는 자아와 비슷하면서도 자아와는 대조되는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도 있죠. 나는 뭐 고상한 선량한 학자인데 욕망, 공격성, 이기심, 쾌락? 싫은데? 자아의식의 한쪽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림자는 그만큼 반대편 극단을 나타낸다. 그림자는 본래 의식에 가까운 개인적인 무의식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림자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할 때는 나와 비슷한 부류의 나와 같은 성의 대상에 투사되며 거기서 그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본다. 있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마음에 걸리고 싫어.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책의 한 76쪽 보면은, 76쪽 맨 아래, 우리는 저장식을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정서와 감정을 통해서 저장식이 어느 영역이 미해결된 채 저장되어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어떤 모습을 못 보는지 잘 보는지 명상하면서 잘 봐야 합니다. 어떤 모습을 잘 본다는 것은 본인의 장점이 됩니다. 여기가 딱 그 얘기인데 유난히 화가 나는 일과 유난히 끌리는 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같이 가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유아적인 사람은 유아적인 사람의 꼴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아적인 모습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억압되거나 자기 안에 걸리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알아차리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뭔가 긁히고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억압된 것들, 이런 그림자와 연관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해가.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싫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려. 저 사람이 하는 꼴이 좀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내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싫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공감성 수치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 내 어린 시절에 좀 모습이 떠오르고 내 어린 시절에 내가 실수했던 모습이 떠오르고 저 사람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들이죠 일종의. 현대 사회적인 사회심리학적인 경우까지 좀 확장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많이 했던 얘기긴 한데 이런 캔슬 컬처하고 연결되는 거기도 해요. 이런 투사 심리가 어떤 거냐? 어떤 사회나 공동체 불안이나 분노나 열등감이 쌓여. 뭔가 좀 경제도 좀 안 좋거나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거나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가 좀 심해지거나 할 때 불편한 현실, 감정이 좀 발생하기 마련이죠.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더 그러기가 되게 너무 쉽죠. 그러면 희생양을 딱 고르는 거야. 표적을 딱 선정해. 복잡한 원인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를 겪게 되는 이유는 세계 정세가 복잡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화해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현상을 표적으로 정해. 저 사람이 문제야. 혹은 저 유대인이 문제야. 저 중국인 세력이 문제야. 저 반국가 세력이 문제고 저 이민자 세력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의 표적으로 정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분노와 좌절을 그 사람에게 막 투사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 퇴출돼야 돼. 저 사람 잘못해서. 저 사람 다 사과해야 돼. 물론 아주 미세 아주 꼬리를 잡자면 그 원인이 그 사람에게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꼬투리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 원인이 그 사람 전체에게 다 있다라는 방식으로 침소봉대하는 거죠. 그럼 집단 공격, 배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막 집단 린치를 해, 공격해. 신상 공개하고 불매하고 막 제재해. 저 캔슬해. 저 사람 없애버려. 블랙리스트 사회에서 막 퇴출해버려. 그래서 배제가 되고 저 사람만 없어져 버려. 우리 사회 완벽해. 커뮤니티는 저 사람이 다 우리 사회를 망치는 얼룩이야.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죠.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잠시 후 다른 불만이 생기면 또 다른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요. 이 과정이 반복이 돼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또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연예인들 나락가고 나락보내는 그 과정들이 다 이런 캔슬 커져죠.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저 집단만 없으면 우리 사회는 더 완벽한데. 계속 또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끌어내리고. 집단 평준화를 원하는 거죠. 사실 이건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희생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희생양 이론이 계속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르네 지다르라고 하는 그 인문학자의 이런 희생양 이론 그리고 이런 책이 있는데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 더 너무 뛰어나고 뭔가 잘났고 이런 사람들을 다 평준화하고 끌어내리고 싶어요. 우리는 다. 너무 잘났어. 튀어? 안 돼. 끌어내려야 돼. 너가 문제야라고 하는 그 삿대질. 그 자신이 삿대질 하는 그 자신이 너가 문제야라고 삿대질하는 그 자신이 문제인 경우들이 많죠. 뭐 반국가 세력, 뭐 중국인, 뭐 간첩이 있고, 뭐 그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너가 문제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너가 아예 문제가 없진 않고 뭔가 그럴다 꼬투리 정도는 있어요. 나름의 그 사람을 선동하고 설득력을 좀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꼬투리 정도는 있어요. 그래야 좀 설득이 되지. 근데 그걸 침소봉대하는 게 문제예요. 뭐 간첩이 문제일 때가 있죠, 당연히. 반국가 세력 문제일 때가 있는데 그게 다 문제 전부다. 단순화하고 획일화 한다. 그럼 문제죠. You fire 하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이 더 문제인 경우들이 허다하죠. 이런 경우들. 어. 뭐 악동 뮤지션이 뭐 사탄 숭배자다. 뭐 이런 얘기들 뭐 하는데 잘나서 그 잘난 사람 시기하는 것 때문에 끌어내리려는 심리가 여기서 좀 발휘가 되는 게 아니겠냐. 그런 투사 심리라는 게 여기서 발휘되는 게 아니겠냐. 캔슬 커처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 연예인들 나락 보내려고 하는 게 다 여기서 좀 나쁜 거죠, 이런 것들. 어. 왜 이러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 시기심 때문이다. 뭐 시기심과 뭐 감사함이라는
그런 논문,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의 그런 논문이 있는데 이거 다 보려는 거 아니고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랑과 이런 감사함이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뿌리 깊은 곳에서 깎아내리는 가장 주된 요소다. 아,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우리 향유, 뭐, 이런, 우리 감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반대로 우리 감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기심을 좀 감퇴시킬 수 있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아주 파괴적인 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작업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랑과 감사함에 대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은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 좋은 대상과 깊은 뿌리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까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시기심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감사함이라는 걸 잘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반야신경 때도 했었죠. 그 부증불감이라는 구절을 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감사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감사함이라는 거 어떻게 좀 감사함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내 기존 시기심과 싫어하는 마음, 어떤 혐오하는 마음을 좀 재구성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책의 83쪽에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82쪽 맨 아래에 좀 볼게요. 가끔 예상하지 못했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 화가 나는 것은 저장식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엄청나게 반응했을 텐데, 소위 옛날 같으면 주먹이 나갔을 건데 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 순간 예전에 했던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쑥 지나가면서 그걸 그냥 보고 있는 상태를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성질 좋아졌다. 성질 다 죽었네. 옛날 같으면 하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험을 하되 그 순간 자각을 하느냐 못하느냐 알아차림의 문제의 차이입니다. 자각을 한다는 여기가 중요한데 이거 심리학적으로 제가 좀 연결을 시켜보려는 거예요. 자각을 한다는 것은 저장된 과거 경험이 현재 의식 속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저장식을 정화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장식이 맑아지면 상대의 모습이 우리의 의식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알아차림의 과정이죠.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좀 먼저 좀 보면은 유식의 알아차림과 치유를 좀 보면은 과거 경험이 저장식의 종자로 남아서 그게 비슷한 조건을 만나면 감정의 파도가 확 휘몰아치게 되면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화남, 분노 같은 것들, 뭐 슬픔, 우울 같은 것들. 사실 그게 있는 그대로 막 슬픔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화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기억이 지금의 조건과 만나게 되면서 감정의 파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종자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아, 그러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냥, 화라는 게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화가 있는 그대로 저 외부에 있고, 내 내부 세계에 침입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알아차리는 거. 이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알아차리게 되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알아차리는 거죠. 뭐 다 하나하나 알아하는 경지까지 이르는 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알아차리는 거 일단. 그러면 이제 친절한 돌봄, 자기 연민이 생기게 될 수 있다. 감사함이 생겨나게 될 수 있다. 이런 시기심을 이겨내게 될 수 있는, 화를 이겨내게 될 수 있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반응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과 돌봄으로 다르게 만날 수 있다. 이런 과거의 흔적이 현재를 자동으로 조절하게 된다. 의식적 알아차림이 자동 반응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새로운 응답이 새로운 기억과 패턴을 만들 수 있게 갱신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 기억을 다시금
조작하는 과정을 신경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갱신을 하는 거죠. 이런 베이지주의적인 믿음을 갱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구절이 좀 있거든요. 의식이 기억의 자체를 대신에 출현한다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격언이 있거든요. 자동 행동이 오차를 초래할 때, 다시 말해서 행동을 유발하는 기억의 자치가 기대한 결과를 일으키지 않을 때 의식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지금 우리가 뭔가 의식할 때, 뭔가를 떠올릴 때 그게 의식이죠. 근데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게 재공고화가 되는 건데 기억이 다시 해체됐다가 다시 재조립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가 어떤 걸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1960년대에 전기충격요법으로 공포기억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기억갱신의 기초가 발견된 건데 기억을 회상한 직후에 충격을 가할 때만 ECT가 이게 작동이 되는 건데 우리 공포기억을 어떻게 제거하냐? 외연화된 활성화된 공포기억을 그때 떠올려 주면은 그 관련된 신경망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때 충격이 가해지면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 기억이 지워져. 그러니까 기억을 떠올리는 중에는 그 기억이 말 그대로 더는 자치가 아닌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활성 상태가 되면 그 자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불안정해졌다라는 거는 그 기억이 가장 바꾸기 좋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더는 기억이 아니게 되고 의식이 됨으로써 기억을 조작하게 되기 쉬운 신경가성이 가장 높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실험도 있어. 장기 기억 자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단백질 합성 억제제를 투여하면 기억 자치는 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기 기억은 활성 상태가 되면 불안정해진다. 이게 장기 기억이 갱신되는 원리예요. 기억이 조작되는 원리이기도 하고 기억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상담 심리학적인 원리이기도 하죠. 뭐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면 뭐 예시 하나만 좀 들면 이런 예시예요. 누군가의 말투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난 또 상처받았어. 방어해야 해. 그냥 그 느낀 그대로를 그냥 이해를 하려는 마치 느낀 그대로가 외부에 실제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려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정동실제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감정이 정동이 마치 외부 세계 진짜로 실제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죠. 윗바사나나 알아차림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다. 얼굴에 열감이 있다. 화라는 감정이 올라온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만들어지고 기억이 붙는다. 공격하거나 피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리고 화라는 게 그냥 기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화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외부색 감각과 해석과 기억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중요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기존 기억은 원래는 그냥 이 감정이 올라오면 나는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 수동적으로. 이렇게 말해지기 쉬웠던 기존 기억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서 감정은 올라오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있다. 느낌은 강하지만 곧바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와 같은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기억이 재공고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기존 기억 예측이 깨지게 되면서 결국에 좀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과 판단은 식의 작용일 뿐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게 되면서 이 불편한 감정의 원인을 밖에 누군가에게 투사하지 말고 내면을 살피자. 이런 주객, 나와 대상은 함께 투사된 가짜 어떤 가설일 뿐이다. 분별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면 갈등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공고화 과정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유식의 알아차림처럼 말이죠. 친절한 돌봄과 자기 연민, 감사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반응을 달라지게 하고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알아차림과 여유가 해답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부의 세계는 시계 전변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 문제를 밖으로 돌린 투사를 멈추고 내면을 비추는 지혜로 자유로워집시다. 여기까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유식 불교나 관련 심리학, 인지과학 기초를 좀 얘기를 해놔야 다음 이야기가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길게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거나 논의거리가 좀 있으면 질문거리가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에는 또 칠식
자아식과 관련해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것들을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잘 복습을 하신다면 다음 주의 내용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 지역 기억의 재공고화를 통해서 아리아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유식불교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장식을 좀 바꾸게 될 수 있고 이 얘기가 단순히 그냥 그걸 뭐 체험적으로 그러면 뭐 우리 같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그거를 좀 받아들이는데 라고 하면 신경과학적으로 심리학 인지과학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죠. 장기 기억의 재공고화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그래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래서 그때 기억을 편안한 환경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 그때 그 트라우마틱한 좀 힘들었던 기억을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걸로 좀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게 원리가 딱 이 장기 기억의 재공고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아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 있었던 중자식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와닿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상담 심리학에서 그 가장 초기 기억에 좀 물을 때가 있거든요. 뭐 아들러나 프로이트 같은 게 가장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내가 가장 떠올릴 수 있을 가장 어린 시절의 그 리미트까지 뚫고 들어가가지고 가장 어린 시절에 무엇이 떠오르냐? 그 기억은 막 최면 같은 데서 막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딱 그거죠.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재구성하려고.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한 내 감정, 정동, 평가를 재구성하려고. 그러면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은 사실 내 일상 어떤 내 마음의 틀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프레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간관계, 내 감정, 뭐 이 상태 모든 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 틀을 좀 바꾸는 작업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정신분석이기도 하죠. 표상의 재배치를 통해서 어 결국에는 아주 근본적인 장기 기억을 재공고하는 과정이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들었고, 이런 불교 내용이랑 현대 심리학, 뇌과학이랑 뭐 베이지안 이론까지 엮여져서 얘기해 주시는 거 너무 좋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어, 유식불교는 엄청 오래된 학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어떤 최신 이론들이랑 이렇게 엮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잘 이거를, 엮여지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신기한 부분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의 그 과학들은 엄청 엄격하게 다 분석하잖아요. 음. 기술 발전도 있고 이러니까는. 근데 예전에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어, 그냥 돛 닦는 느낌으로다가 학문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다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걸 보면서 일단은 놀라움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잘 맞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신 거죠. 유식불교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가 수행자들이 이 자기 마음을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이끌어낸 결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 제가 잘 맞는 것들만 딱 골라서 얘기해서 좀 그런 거이기도 해요. 현대 인지과학과 잘 안 맞는 것들도 좀 있겠죠. 취사 선택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현대적으로 좀 의의가 있을까?를 그냥 제가 좀 읽어내려고 어떻게 뭐 이거 문헌학적으로 이거 다 이게 다 세세히 분석하는 게 우리 모임의 목적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경전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 취사 선택해서 뭐 한 측면도 있지만 그때 되게 잘 보긴 했어요. 그 옛날 유식불교를 만들어냈을 때 시다르타 아주 고대 초기 불교 때도 시다르타가 자기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유식불교의 그 유가 수행자들이 굉장히 자기 몸을 굉장히
잘 관찰한 거죠. 이빠스 하나를 굉장히 잘 해냄으로써 굉장히 그냥 돛 닦는 느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체계적인 학문과 또 연관을 지으면서 기록을 하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는 거 아닐까. 답이 됐을런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아, 우선 오늘 내용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저도 음, 최근에 뭐 상담 심리랑 정신분석학 이런 거에 조금 꽂혀 있었는데, 거기서 뭐 하는 무의식 분석 같은 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정말 이건 과학이 아닌가 하면서 들었고요. 예전에 뭐 영성 관련돼서 공부할 때도 뭐 무의식을 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여기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그 저장식과 관련된 거랑 굉장히 많이 관련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조금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아까 보니까 이제 뭐 종자로 저장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이제 업이 뭐 쌓인다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자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74페이지 이제 상단에 보면은 사실 이게 종자가 아직 싹이 안 튼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 알 수 없다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좋게 드러나기도 하고, 뭐 안 좋게 드러나기도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봐야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음, 무의식으로 쌓이는 것이 과연 안 좋은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은 곳에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회피를 하면은 무의식에 저장이 돼서 나중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뭐 부정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음. 물론 자각은 늘 알아차려야 되지만 과연 이걸 무조건 나쁘게 봐야 되나? 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한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저장식이 뭐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발현되기 전에 뭐 이전의 사태로서 이제 발현되면 이제 현상적으로 뭐 좋으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조건에 따라서. 근데 그 이전에 중성적인 성질이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사수와 상응한다라고 하는 게 저장식의 특성인데, 근데 그걸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이 까르마가 뭐 우리가 일견 봤을 때 뭐 좋은 업을 쌓는 선업을 쌓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업이 이제 그게 뭐 좋은 행위나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선업이라고 또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봤을 때 업이나 까르마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소멸시키는 게 그 사성제의 목적이긴 해요. 근본적으로 이 까르마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거 하나 없다. 어, 세상에 좋은 것 하나 없구나. 이게 근본적으로 그 마치 그냥 세상을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바라보고 좋은 거 하나 없구나. 그냥 뭔가 마치 좋은 거 나쁜 거 딱 구별하고 막 좋은 걸 찾아 나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사실 불교가 아니라 뭐 어떤 되게 마치 불교 박람회에서 저 성스러운 거 뭔가 찾아 나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껍데기 딱 떼고 보면은 다 그게 그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대체로 많은 것들이 막 좋아 보이는 거 있고 나빠 보이는 거 좋은 거 따라가야지 뭐 이런 게 불교적인 거 아니고, 모든 까르마가 다 뭐 나쁘다는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그 결국엔 소멸시켜야 할 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식이라는 게 결국 까르마인데, 업인 식이라는 게 업이고 업이 그 까르마인데, 그 업장이라는 거 결국엔 소멸시켜야 된다 혹은 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라면 목적이어서, 수행 목적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여기에 얘기하고자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현상적으로 어떻게 좋고 나쁨이 발현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근본적인 시선에서 좀 멀리 봐서 좀 얘기를 한다면 모든 업장은 결국엔 다 소멸되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제가 좀 아까 얘기를 한 거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윤회를 멈추는 게 불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윤회를 멈추고 해탈을 해야
윤회를 멈춘다는 모든 업장이 소멸돼서 더 이상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해탈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세계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지 않게 되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윤회로부터 벗어난 해탈, 열반의 삶인데, 그러나 업장이 다 소멸되어야 되는 거. 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이, 윤회가 된다는 거는 이전에 업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뭐 환생이 되고, 다음에 뭐 어떤 과업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까르마를 받고, 내가 행한 까르마를 통해서. 근데 그걸 다 소멸시켜야 이제 윤회를 하지 않게 되고, 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모든 저장식들을 다 소멸시키거나 뭐 정화시키거나 그걸 통해서 아란의 경지에 이르르거나 이제 부처가 된다거나 하는 거죠.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까 언급을 했지만 감정은 그 책 제목이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How Emotions Are Made예요.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는가가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 제목이 굉장히 유식불교적인 제목이기도 한 거죠. 음. 감정이라는 저기 화가 외부 세계에 있는 그대로 있고 그게 딱 내 마음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게 정동실제론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 외부 세계에 촉이 있고 그걸 통해서 작의 어텐션이 되고 주의가 집중이 되고 거기에 통해서 느낌이 필링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계속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감정이지. 감정이 딱 마치 그냥 즉각적으로 느껴지니까 마치 외부 세계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 오직 식이다. 유식 무경. 오직 식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유식 불교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이런 습관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훈습을 함으로써 평상시에도 패시브 스킬로 발휘될 수 있도록 수행을 그래서 하라는 거죠. 그때마다 계속 즉각적으로 계속 이끌어낼 수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끌어내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평상시에 수행을 해라. 종자로 이제 평상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라는 거죠. 결국 종자를 정화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종자를 뭐 쌓는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그 습관의 그 절차 기억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아주 그 코어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원래는 이렇게까지 좀 길게 하진 않지만 오늘 좀 길게 좀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에는 좀 이걸 기반으로 나르시시즘 제7식 말라식 그 자아식을 토대로 어떻게 나르시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지킬 박사 하이드 같은 것들 캔슬 커처 같은 게 더 일어나기 쉬운지 오늘은 투사와 관련해서 알라이식의 투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나르시시즘과 관련해서 그 중점을 삼아서 좀 더 그 예시를 좀 더 생생하게 세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